자, 이제 246페이지에 기획의 미래지기법. 자, 이걸 제가 아까 C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는 문제가 나온 게 정해져 있죠. 델파이 기법을 묻는 것들이 문제에서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자, 기획은 이제 미래 예측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측 기법을 대표하는 것들. 일단은 그 246페이지에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을 게야. 자, 투사 나왔죠? 예견, 추측.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박스 보세요, 박스. 자, 투사 옆에 추세 연장성 예측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여기 보자. 과거의 특정 기점부터 현재까지의 여러분들 뭡니까? 경향을 분석해. 그러면 이 추세를 분석하면 앞으로 미래가 이러이러하다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급률에서 1960년대부터 2021년도까지 자동차 보급률을 갖고 여러분들 분석하면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에 근거하여 2050년도 한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이만큼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 이게 투사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추세 연장성 예측이 나왔죠. 근거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규칙성에 근거하고 있고 지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법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나만 정리해. 맨 앞에 시계열 분석. 지금 얘기한 게 시계열 분석이야. 여기 이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자. 248페이지. 자, 시계열 분석이 나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 시간을 독립 변수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분석, 미래 예측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게 시계열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계열 경향 쭉 나왔는데 거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 개념만 좀 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원위치. 자, 그다음에 박스 두 번째 예견 나왔는데, 예견은 이론이나 수학적인 공식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론이나 명제, 수학적 공식 갖고 예측하는 것들. 이론적 예측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론에 나왔죠. 이를 대표하는 게 여기 선형계획이란 거 나오죠. 선형계획 밑줄 쳐놓고 다시 두 장을 넘겨보자. 세 장을 넘겨보자. 자, 252페이지에 선형계획이란 말이 나올게요. 자, 선형계획 나온 거 보자. 주어진 제약된 조건하에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최적 배합률을 알아보는 것을 선형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일단은 1차 함수 이론이 비출.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걸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1차 함수는 직선으로 표시가 돼야 한대. 그래서 선형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직선, 선형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주어진 조건하에 여기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친구 만나야 돼. 그 만남을 극대화하는 것이 편의 극대화야. 그러면서 만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배분적. 근데 오늘 뭘 해야 되냐? 여자친구하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영화도 한 편 봐야 되겠고, 또 술도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10,000원짜리 한 잔 갖고 둘이 다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커피 한 잔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커피 가서 먹으면 뭐 4,000원, 5,000원 정도 해야 하네. 하죠. 커피 먹으면 다 끝나잖아. 어떡하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거 어디로라 그래? 주안역에 있는 인천행정고시학원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층 바로 옆에 여기 옆에 1,000원짜리 커피 너무 파는 데 있지? 1,000원 맞나? 1,500원이? 1,500원? 그 커피 한 잔. 하고 둘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빨대 굽고. 그럼 얼마나 뭐? 8,500원. 그죠? 영화도 한 편에 여러분들 아무리 할인한다 하더라도 8,500원 정도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떡하냐? 극장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자친구하고 근처에 있는 게임방 안 가. 게임방 가가지고 그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들. 프렉스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싸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그거 보면 돼, 안 돼? 되겠죠? 근데 볼 때 어떡하냐? 가기 전에 슈퍼에 들려가지고 맥주 두 캔 사가지고 안주 새우깡이나 뭐 그런 거 하나 사서. 그럼 여러분들 10,000원짜리 한 잔 갖고 여자친구하고 만나면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 배분점을 알아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한 바로 보다 선형계획이야. 알았냐? 근데 선형계획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수학적 공식을 갖고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거 이론적 예측, 그래서 예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추측은 거기 이제 주관적 예측이란 말 나왔죠. 특정인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예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 나왔고, 거기 델파이 기법, 패널, 브레인스토밍 나왔는데, 자, 일단은 그 패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패널들이 TV에 나와서 토론들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의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뭐 전액에 이런 정치 문제 갖고 토론들을 해야 해. 하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패널이야. 그럼 이때 패널들을 얘기할 때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토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정권 자체가 뭐 여러분들 민주당 자체가 재집권할 것이다. 아니다. 다른 데 집권할 것이다. 윤석열 자체는 패널당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에 들어간다? 패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예측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관적 예측에서 가져갈 것은 델파이 기법이야. 알았습니까? 델파이 기법. 다시 여러분들 박스에 보시면은 투사 예견을 앞에다가 앞에 묶어서 이것을 양적 예측, 계량화할 때 양적 예측, 추측을 상대적으로 질적 예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특정일의 주관과 직관의 근간 예측이기 때문에 질적 예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꼭 가져갈 게 델파이 기법이죠. 그 형태를 꼭 수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델파이 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델파이 기법 가로 아래 질적 예측이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내가 특정일의 주관과 직관의 근간 예측은 아까 질이라고 아까 표시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박스에다가. 자, 일단은 그 델파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의 신전들을 모시고 있는 도시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나에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델파이 도시 그러고 1948년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미래 예측 기법을 위해서 착안한 것이 바로 이제 델파이 기법이란 말로 명명을 붙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자. 신전이 있으면 신관들이 있겠지. 그 신관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주관과 직관의 근간 예측 기법으로 개발된 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50년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델파이 기법으로 예측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이 델파이 기법 자체 예측할 때는 설문지를 매기로 활용해요. 뭘 활용한다? 설문지. 설문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데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 다지선다, 자유응답법, 양자택일법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지선다로서 작성했다고 가지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작성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각 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교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전국 대학에 있는 그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선발해가지고 요새 여러분들 이메일 제도가 발달되어 있잖아. 이메일을 보내는 게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김 교수라고 가지고 해보자. 그럼 나는 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설문에 응답을 해야 하네. 하겠죠. 응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삼성경제연구소로 회송을 합니다. 그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각 대학 교수가 응답한 결과를 통계집계 처리합니다. 1번에 1번은 몇 프로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번에 1, 2, 3, 4, 5번 가운데 가장 응답 빈도가 적은 항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거 뭐 30%, 20% 쭉 나오는 이게 5%다. 그럼 자르면 되겠죠. 다 잘라요. 그러면 다시 설문을 작성해. 그럼 사지로 작성이 되겠죠. 사지로 작성한 거에다가 앞에서 설문 결과 통계 처리한 것을 첨부해가지고 다시 보내. 자, 내가 경제학과에 여러분들 김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 설문에서 1번, 5번 했는데 두 번째 설문에서는 5번이 잘렸어. 그럼 두 번째에서는 응답을 수정해서 응답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해서 다시 보내. 또 통계 처리해. 그걸 3회, 4회 계속 하면 하나의 의견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래갖고 미래 예측하는 기법, 그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델파이 기법 해가지고 개념 나온 거 보자.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숙지된 판단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대조한다. 이번에 어떤 문제를 예측 진단 결정함에 있어 의견의 일치 밑줄, 전문가 밑줄,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 분석한다. 3번, 이 방법 패널 토의는 직접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토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설문 대치란 말 밑줄. 정과 의견 교환할수록 만든 것 델파이 기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특징 첫 번째로 한 거 보자. 그럼 각 대학교에서는 자신의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응답을 하겠죠? 그럼 어떤 데서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결과를 종합해서 다시 돌려줬다. 먼저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끔 했다, 안 했다? 했죠, 여러분들. 돌려주는 자리에 아까 통계직에 처리한 결과를 첨부한다고 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이 사이버 네트워크 기법 뭡니까? 그다음 적어놓자. 화살표. 단기적 환류를 중시한 자동 제어 장치라고 적어놓으세요. 단기적 환류를 중시한 자동 제어 장치. 자, 단기적 환류를 3회, 4회 계속 반복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 반복되는 게 단기적 환류야. 단기적 환류 피드백.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장치는 뭐야? 가장 열악한 응답은 잘라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프로그램에다가 명령어로서 내려놨죠. 그죠? 그게 바로 제어 장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사이버 네트워크 기법 자체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단기적 환류를 시행착오라고도 얘기해. 뭐란다? 시행착오. 3회 사이 계속 시행착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간에.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중시한 자동 제어 장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델파이 기법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인지 보자. 일단은 예측 분야 관련된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루어질 정보의 양을 증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설문의 양만 늘리면 되겠지. 20개에서 25개로 늘리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자극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아까 통계 처리한 결과는 첨부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다른 대학 교수들 전체 몇 프로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이걸 많은 지식과 자극을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전문가한테 예측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고, 여러분 익명성에 근거한 거니까 솔직한 답변도 유도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소수 의견이 무시가 돼야 한다. 무시가 되겠죠. 두 번째, 전문가로서의 체면, 의견 고집한다. 자, 내가 아까 인천대학교의 김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1번에 5번 했는데 5번이 잘렸어. 그럼 나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되게 나빠요. 나는 전문가인데. 그럼 다음번 응답할 때 제대로 해야 하네. 안 합니다. 지난 학생 불러가지고, 야, 너 1번부터 4번까지 떠오르는 거 한번 번호 얘기해봐. 예, 빨리 얘기해. 1번이요, 그럼 1번 시킨.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의견을 고집, 화살표, 답변 형식적이 될 개연성이 있음. 답변이 형식적으로 될 개연성이 있음. 자, 마지막 나온 게 설문의 방식이 응답을 좌우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는 게 다음에 연예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은 이렇게 나와서 1번 나온 게 김태희, 2번 나온 게 강부자, 3번 나온 게 김수미, 4번 나온 게 이영자. 그럼 답은 뭐로 체크해? 김태희죠. 김수미 남편도 김태희라고 해야 하네. 당연히 김수미면 강부자 남편 몽땅 다 김태희라고 하겠지. 이것은 응답을 뭐로 유도하는 게 1번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의 방식이 응답을 좌우할 위험성이 있다. 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파이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 좀 학습을 했고, 요 말씀 하나 더 가져갈 게 있어요. 그 밑에 정책 델파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가지고 가야 돼. 자, 일단은 정책 델파이는 앞에서 파악한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을 전통적 델파이라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 유의할 게 델파이 기법은 합일된 의견의 표시를 강조했죠. 의견의 일치.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정부에서 잠정적인 정책 대안을 현재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네. 하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럼 반대 의견을 토대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시키면서 좀 보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만든 게 정책 델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정책 델파이는 얘기해보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들 다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의의 나온 거 보자.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전통적 델파이 앞에서 배운 게야. 전문가들의 합일되는 의견 도출. 반면에 정책 델파이는 주요 정책 이슈의 잠정적 해결책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이들 강력한 반대 의견의 창출입니다. 자, 원칙이 이루어왔는데, 자, 칠판을 잠깐 보자. 그럼 제가 정책 델파이 기법에 근거하여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군 가산점제도 부활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을 띄워. 군 가산점제도 참관에 관한 사이버상의 토론회장 이렇게 올려. 그럼 누구나 관심 갖고 있으면 들어가서 의견을 게시를 해야 하네. 하겠죠. 근데 의견을 게시할 때는 이름을 노출해 익명성이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본인 이름 쓰면 안 돼. 실명 이름 쓰지 않아도 돼. 실명제가 되면 여러분들 실명 자체의 근거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실명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러니까 실명제 요구하면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배라고 얘기해 주면 돼. 이렇게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어갈 땐 여러분들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 김계동, 노무현, 뭐 박근혜 막 쓰겠죠, 여러분들. 자, 그 토론이 무국이 이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뭐 찬성 반대막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팝업창을 띄워. 자, 제2차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 실시해서 2022년 1월 15일 세종특별시 정부 청사 제2별관 2층에서 공개 토론회 실시. 그래서 참석 원하는 사람 선착순, 여러분들 토론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명. 그리고 여러분들 방청객 100명. 뭐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 사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2022년 1월 15일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 저 아까 별관에서 한다 그랬죠? 별관 2층에서 어쨌든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에서 여기서 이제 공개 토론회가 실시가 되는 거야. 방청객이 있고. 그럼 이제는 이름이 이제 실명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기서 이제 공개 토론회니까 실명 갖고 해야지. 처음에는 익명으로 갔다가 나중에 실명으로 뭐로 갑니까? 실명으로 가는 거. 이것을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원칙에 1번 나온 게 선택적 익명성이란 말로 나왔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나온 게 식견과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식견과 흥미를 진 다수가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온 게 구성된 갈등을 다른 말로 대립된 이길의 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성된 갈등을 뭐라 한다? 대립된 이길의 표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반대 의견 창출을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토론했어, 안 했어요? 컴퓨터 토론 방식, 회의 방식을 활용한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그 정책 델파이가 뭔지 이해했습니까? 요새 시험 문제가 정책 델파이까지 출제가 나와. 그러니까 전통적 델파이, 정책 델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박스 잠깐 보자. 양자 차이점. 전통적 델파이는 일반 문제에 대한 예측이지만 정책 델파이는 정부가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 예측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책 대안에 대한 예측이에요. 전통적 델파이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경제학과 교수들에 가서 동일 영역의 일반 전문가 이렇게 나왔지. 이쪽은 여러분들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식견과 흥미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든 식견이 있는 다양한 참가자. 이건 철저한 익명성과 격리성이 전제가 되죠. 이쪽은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가론에 나중에는 공개 토론한다 그랬죠. 나중에 공개 토론하는 것이 나중에 상호 교차 토론 허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쪽은 의견의 대표가 평균치. 이쪽은 여러분들 아까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를 얘기했던 대립된 의견을 얘기합니다. 대립된 의견.
자, 합의된 의견. 이쪽은 대립된 의견이랄 적을 구조화된 갈등이라 그러죠. 이쪽은 토론 없죠. 이쪽은 컴퓨터 토론 방식이 있어 없어. 이거 나중엔 공개 토론, 대면 토론해야 하겠죠. 그래서 양자의 관계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델파이 기법, 전통적 델파이, 시계열 분석.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선형계, 기본적인 개념은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교재에 또 하나 별도로 나온 게 게임 이론이 나와, 안 나와? 거기 248페이지에 게임 이론 나왔는데 게임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 한번 개념 봐봐. 경쟁 상급에 제한한 합리적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의 합리적인 전략을 수학적으로 검토.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적 공식을 활용한다.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앞 페이지 봐봐. 앞 페이지. 아까 여러분들 246페이지 게임 이론은 그럼 투사 예견 추측 가운데 뭐에 들어가? 내가 수학적인 공식이나 명제 활용구로 뭐라 했죠? 그렇죠. 이론적인 추측에 들어가는 게야. 게임 이론은. 알았냐? 추측에 들어가는 게야. 게임 이론도.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이 9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국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에다 이제 원서를 낸 적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서류 좀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 보는데, 그 학과의 한 교수가 행정학에 관한 것을 좀 물어봐. 내 선생님이 행정학 철다 외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쭉 답변하니까 놀래. 그러더니 게임 이론에 관한 것을 물어보더라고. 게임 이론. 게임 이론 때 한테 물어본 게 맥시민 기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더라고. 또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도대체 행정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 당시에 학원서 강의할 때니까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알아볼라. 잘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그 국립대학에서 면접 봤던 기억이 나는데 게임 이론만 보기 기억이 나. 게임 이론. 자, 근데 게임 이론은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게임하는 거. 포카를 치고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축구하고 몽땅 다 게임 이론이에요. 화도 치는 것들. 자, 보자. 경쟁 상담이 지원하는 합리적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의 최적의 전략을 수학적으로 검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자. 호소 칠 때, 호소 칠 줄 알죠?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쌍필딱 내놨어. 그럼 나보고 이 친구가 내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똥상피가 한 번도 안 넣었으니까 나보고 먹고 싸라고 낸 게 안 낸 게야. 낸 거겠지? 나는 머릿속으로 굴려 안 굴려? 굴리죠? 먹을까 말까 결정을 해야 하네. 똥이 2개면 당연히 먹어 안 먹어? 당연히 먹지. 싸우면 나도 좋으니까 결정을 하겠죠? 이 말은 뭘까? 경쟁 상담하기 지원은 수학적, 확률적 전략에 대응하여 나의 전략도 수학적, 확률적으로 선택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종류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고 저 오른쪽에 제 원리에서는 2번하고 3번 나온 거 있죠. 맥시, 맥스하고 맥심이 나온 거 있지. 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맥시, 맥시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평상시에 낙관적인 태도. 그러니까 행운의 여자는 항상 나의 편이다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규칙이 맥시, 맥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세상에 고속을 쳐. 그럼 치는데 점수는 나만 나. 낙관이야, 비관이야? 낙관이야. 나도 그냥 나는 것이 최고로 많이 나. 점수가. 그러면 매우 매우 낙관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 가운데 최대치야. 맥시, 맥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재 하단에 보시면은 그림 나온 거 봐. 자연 비가 온다 안 온다. 그 다음에 자신 소풍 간다 안 간다 나왔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는 항상 재수가 있는 친구가 되니까 소풍을 가면 비가 올까 안 올까? 재수가 있으니까. 다시 보자. 이 친구는 재수가 있는 친구야. 소풍 가면 비가 올까 오지 않을까? 안 오겠죠. 비가 안 온다 30을 선택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지금 소풍 안 간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비가 와 안 와? 갑자기 비가 오겠지. 야, 나 재수 있네 이렇게 하자. 그럼 0. 그럼 30하고 0 가운데 큰 건 30이야 0이야. 30을 대한 선택. 이게 바로 맥시 맥스 기법이에요. 낙관적인 태도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럼 그 밑에 맥시민 기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건 평상시에 재수가 없는 사람의 선택 기법이야. 모피의 법칙. 모피의 법칙이 뭔지 알죠? 나한테 항상 기분 안 좋은 일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면 막 비가 막 내려.
주머니에 택시비도 없어. 카드도 안 가져왔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다고 가져오자. 그래서 비를 맞고 공전을 받고서 막 뛰어갔어. 100원을 집어넣고 전화를 했어. 집에다가. 통화 중이네? 그 전화를 끊었어. 근데 어떡하냐? 반항구에서 동전이 꼬르륵 나오더니 고랑으로 빠져버렸는데 재수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또 여러분들 100원 자체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하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호를 냈어요.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100원을 받아가 또 전화를 했어. 그 전화가 따끈따끈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근데 돈을 먹어버리고 끊겼어. 그 지금 재수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게야.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 맥시민 기법이에요. 재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운이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맥시민을 얘기할 때는 운이 나쁜 것이 그나마 좀 덜 나쁜 거를 선택하는 게 맥시민. 운이 나쁜 가운데 그나마 덜 나쁜 거. 자, 맥시민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자. 이 친구는 여러분 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소풍 가면 비가 올까 오지 않을까? 비가 오겠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지. 소풍을 안 가면 비가 올까 안 올까? 비가 올 것 같아서 소풍 안 갔어. 근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비가 안 와. 재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온다. 마이너스 5. 그 마이너스 5 가운데 그나마 난 것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죠. 그림 잘못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선택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거기 그림 잘못 나와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별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별표돼야 돼. 맥시민 기법. 그 그림 잘못 나왔죠, 여러분들? 별표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별표가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 두 가지. 맥시맥스하고 맥시민의 결정 규칙이 뭔지 이해했을 거예요. 재수가 아주 있다? 맥시맥스. 재수가 없다? 맥시민.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정리할 거 옆 페이지 보세요. 자, 6번에 보시면은 6번에 베이즈 라플라스 결정 규칙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 라플라스 결정 규칙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거기 이제 먼저 5번, 크루비츠 알파부터 보자. 5번하고 6번은 과학적인 사람이야.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5번과 6번이야. 그래서 크루비츠 알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재수가 있었던 횟수하고 없었던 횟수가 확률로 주어져. 예를 들어서 자, 10개월 동안 재수가 있었던 게 3번이고 없으면 7번이다. 지금 재수가 좋을 확률은 얼마야? 0.3이고 재수가 없을 확률 0.7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다시 여러분 옆 페이지에 맥시민 거기 잠깐 보자. 소풍 가면 여러분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비가 오면 여러분 재수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죠. 그럼 재수가 없다 0.7이죠. 아까 확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0.7 더하기 자, 소풍 간다. 그럼 재수가 있을, 비가 안 온다 할 때는 재수가 있는 경우 아니야. 30 곱하기 0.3 그러면 2라고 값이 나와서 안 나왔어. 그럼 니은물에 소풍 안 간다 똑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5 나왔어. 그러면 2하고 3. 마이너스 3.5 가운데 큰 것은 당연히 2가 크겠죠. 그래서 소풍 간다를 대안선택하는 것 후르츠 알파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베이즈 라프라스 결정 기준은 확률을 알 수가 없어. 확률이 안 주어져. 확률이 아니면 확률이 똑같아야 돼. 재수가 있다 없다 똑같이 0.5, 0.5. 그래서 기억보네. 소풍을 가는 경우에 기대용 마이너스 곱하기 0.5 플러스 0.5. 왜? 재수가 있다 없다 똑같이 0.5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얼마 나왔어요? 10이 나왔고. 소풍을 가지 않는 경우 해서 0 곱하기 0.5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0.5 해가지고 마이너스 2.5 나왔으니까 기억번 소풍 간다 10이 더 커한 거. 그게 그걸 대안 선택하는 것은 베이즈 라플라스 결정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나온 거 보자. 소심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맥시민 결정 기준. 됐습니까? 그 밑에 대담하고 낙천적인 사람은 맥시맥스. 자신을 과학적인 게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베이즈 결정, 훌스 알파 기준을 활용한다 안 한다? 활용한다까지 내용 정리.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 파트에 관한 얘기 다 끝났고, 잠깐 좀 배운 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233.
자, 아까 제가 체제분석기법, 평가기법의 선현재같이 비용, 편익비, 내부 수익률, 자본의 해수기간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을게요. 여러분, 선현재가치는 뭐보다 클 경우? 0보다 클 경우 큰 거 대한 선택. 비용, 편익비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클 경우 그 가운데 큰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기대 투자 수익률 얘기했죠. 미리 최저 한도를 설정 2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선택 OX. 5가 돼야죠. 자본의 시기간은 길수록 짧을수록 어느 게 우수한 사업이야?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서. 자, 페이지 239. 최초의 국가계획제도의 효실 얘기해라. 그럼 뭐야? 소련서 등장한 239페이지 맨 위에 29년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최초의 국가계획제도 효시 얘기했고, 자본주의 국가계획제 효시는 프랑스의 무슨 계획? 모네 계획. 좋습니다. 자, 계획의 최근 경향 나온 거 보자. 합리적, 기계적, 수단적 계획에서부터 뭐로? 규범적, 인간의 행동적 계획관으로 바뀌고 있고, 부분적 요소의 변화를 강조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한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240페이지. 자, 계획과 민주주의의 관계 양립할 수 없다. 누구? 하이에크. 아니야. 찬성한 사람. 파이너. 저서 각각 얘기해봐. 뭐하고 뭐? 노예로의 길 또 하나? 그죠. 반도의 길.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하단에 한국의 중앙기획국의 명칭은 뭐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를 얘기할 때는 어떤 유형이야? 기존부서 일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획의 가정과 원칙이 쭉 나왔는데, 자, 기획의 가정과 원칙에 관한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의 과정 5단계 과정 얘기했죠. 이 가운데 미래의 모형을 설정하는 단계를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모형을 설정하는 단계. 기획 전제의 설정. 기억나요? 미래의 과정, 미래의 모형, 기획 전제의 설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단에, 자, 기획의 원칙 어떻게 오자? 신경질적인 안개장의 목표는 단순하다. 됐습니까? 자, 242페이지. 자, 계획의 제한요인 가운데 물어보자. 선례 답습적 계획이 세신적 계획을 압도한다. 뭐? 그죠? 계획의 거래의 법칙. 거래의 법칙. 자, 여러분들 243페이지 하단에 고정성 여부의 고정계획 다음 페이지 연동계획 얘기했죠? 연동계획은 점중주의 결정이야? 합리주의 결정이야? 점중주의 결정. 기억납니까? 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최초의 연동계획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 때 연동계획 사용했다 그랬죠? 국가지정운영계획도 연동계획. 자, 또 하나 뭐? 예산제도 가운데 PPBS도 연동계획을 활용한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연동계획의 장단점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연동계획은 계획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OX. 국가계획의 권위를 약화시키죠. 그리고 정치 공약을 현실화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쌍가라 3번에 강제성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계획이 나왔다. 중앙집권식 강제계획, 그 다음에 유도계획 나왔죠. 자, 유도계획 여러분들 아까 관민협동계획 얘기했고, 최초의 유도계획을 얘기해라. 그 프랑스의 무슨 계획? 모네 계획. 자, 넘겨서 246. 하단 박스에 기획의 미래치 기법에서 세 가지 형태 얘기했죠. 투사, 예견, 추측 세 가지 형태 얘기했죠. 그래서 투사, 예견 묶어서 양적 예측, 그리고 추측을 질적 예측이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투사를 대표하는 것 시계열 분석 얘기했죠. 예견을 대표하는 것 선형계획, 아까 얘기한 게임 이론도 예견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추측을 대표하는 것들 델파이 기법, 정책 델파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특히 추측을 질적 예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 자체는 특징 나온 거 보자. 익명성이야, 이름에 여러분들 노출이야. 익명성. 그 다음에 사이버 네트스 기법 활용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장단점 나온 거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단점, 소수 의견이 묵살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설문의 방식이 응답을 좌우한다까지 얘기했죠. 자, 정책 델파이를 얘기할 때는 전문성에 초점을 둬 흥미화식견이야. 흥미화식견. 의견의 일치를 강조해 대립된 의견의 표명이야. 대립된 의견의 표명이야. 설문을 활용해 여러분들 컴퓨터 회의 방식이야. 컴퓨터 회의 방식을 활용한다. 좋습니다. 자, 페이지 249. 자, 게임 이론에서 맥시 기법 얘기했고, 또 하나 맥시민 결정 두 가지 형태 얘기했죠. 맥시 기법 자체를 얘기했던 낙관이야, 비관이야? 낙관. 맥시민 기법은 비관, 소심한 사람. 그 다음 페이지 251. 자, 호르비츠 알파하고 베이즈 결정 기준 두 가지 형태 나눠서 얘기했죠. 둘 다 과학적이다. 근데 호르비츠 알파를 얘기할 때는 확률이 주어진다고 얘기했고, 반면에 라플라스 베이즈 정리를 얘기할 때는 확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 갖고 한다란다? 한다고 했죠. 이 베이즈 결정은 적어놓자. 평균 기대감 모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이즈 결정 기준을 평균 기대감 모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틀이나 내용들은 다 학습을 했고, 자, 이제 여러분들 정책론은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조직이론 파트에 가는 것을 입문할 텐데, 자, 간략히 조직이론 자체 전반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수업 시간 쉬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을 잠깐 보자, 여러분들. 자, 조직이론을 조직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접 학문 가운데 경영학이라는 거다. 우리가 경영학은 기업 관리, 사업 관리라고 이게 경영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경영학과 행정학 가운데 가장 유사한 분야가 바로 조직론이에요. 똑같아요. 행정학이 오히려 약간 범위가 넓어. 경영학보다. 그러니까 한 90. 행정학의 조직론을 배우면 경영학의 조직론은 100% 다 가지고 와. 그만큼 여러분들 많은 유사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조직 이론을 조직학이라고 독립된 학문으로서 만들어서 가져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조직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조직에서는 조직의 3대 변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구조가 있고, 인간이 있고, 환경,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하는데, 자, 이 구조 자체도 대표적인 게 조직 구조를 얘기할 때 기계적 구조라는 게 있고, VS 유기적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유기는 살아있는 생물로 파악하는 거예요, 조직을. 기계는 가만히 죽어 있다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현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직을 얘기할 때는 물어볼게. 유기로 파악할까, 기계로 파악할까? 현대 조직은 현대는 당연히 유기로 파악하겠지. 유기로 파악하겠지. 그래서 이 유기적 구조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조직이라든가 학습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든가 이거 몽땅 다 유기를 대표해. 그리고 이 기계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관료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 관료제. 그래서 이 조직 구조론 파트에서 출제에 나올 경우에 7, 8에 적는 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와. 자, 그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일단은 조직은 조직의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설정된 목표에 조직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하게끔 하는 거. 그걸 보통 우리는 조직학에서는 동기부여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동기부여. 그래서 인간과는 동기부여가 꼭 나와.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이제 일단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서 동기부여하자는 욕구 이론이 있고, 욕구보다는 여러분 조직이 제시한 과업이 개인의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연구하자고 파악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기대 이론 그러거든요.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이 동기부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욕구하고 기대 이론이 대표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꼭 또 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조직학에서는 문제가 약 4문항 내 정도가 배정되는데 위에서 무조건 한 문항, 요거 한 문항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얘기할 때 꼭 배워주는 게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뭐 리더십은 우리가 얘기한 지도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최근의 리더십에 관한 형태는 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리더를 보통 변혁적 리더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변혁적 리더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문제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A급이고 요거는 B급 정도 돼. 리더십은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빈통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둘러싼 경계 밖에 있는 환경 그러는데 그 오늘날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기업 자체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소비자. 소비자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럼 현 정부의 환경을 대표하는 건 누구야, 여러분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거, 정부를 대표하는 건 누구야? 정부의 환경. 국민이죠. 일반 시민이고. 뭐는 이제 국민이란 말보다는 시민이란 말을 써, 시민.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고, 정부와의 관계를 일단 시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하고 국가는 틀려. 정부는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시민혁명 들어봤죠? 근데 국가라는 개념은 틀려요, 여러분들. 국가라는 개념은 국가가 좀 약간 좀 지배적이죠. 그래서 애국가라 그래, 여러분들 애시가라 그래. 애국가라 그러잖아. 애시가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진보정당 그러면, 진보당 그러면 민주당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보수정당 그러면 어디야? 국민의힘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얘네들. 이 새끼 이거 빼버려야 되는데. 여기 보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무슨 국민의힘이냐, 힘은. 내가 언제 얘를 보고 힘이 준다 그랬어. 이 선생님은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게 잘못되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뭐냐면, 열린 무슨 민주당, 무슨 시민,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지금 보수정당이 국민의힘하고 진보정당이 시민민주당 가운데 국가적인 요소가 강한 건 어디야? 이쪽이야. 그러면 국가 국민과의 관계는 좀 어때? 느낌이 좀 경직화되고 국가에서 맹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 그런 걸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시민은 정부하고 시민과의 관계야. 이거 좀 틀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쓰는 용어를 잘 보더라도 벌써 용어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정당이 무슨 민주당이란 말을 쓰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은 생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조직 이론. 일단 무조건 한 문제가 반영이다. 물론 칠판에 정리한 거 외에도 출제에서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조직학에서는 지금 얘기한 요거 기계 관리요. 여기 네트워크 학습 매트릭스 그다음에 인간 동기부여를 대표하는 것들 욕구 이론, 기대 이론, 리더십 변형, 환경, 거시조직 이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문제에서 쭉 반영되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형태로 학습할 텐데 조직 이론은 여러분들 행정학 전체의 평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이 넓은 그 장을 내포하고 있어요. 가장 넓은 범위. 봐봐 여러분들 그 268페이지부터 벌써 여러분들 430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이 범위가 제일 넓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론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요 틀에서 맞춰서 공부하고 출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게 조직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조직이론 바탕부터 수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